동탁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네. 천실탄거에. 근데 그게 지형적인 이점을 가진 것보단 못한 거고, 그리고 지형적인 이점을 가졌을지라도 군사들이 영명하고 인화가 돼 있다면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얘기죠. 야, 이거 했다고. 가온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사 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조조가 서양에게 대패했던 기수, 이수로 해서 다시 전투를 갖다가 벌이기 위해서 원소에게 최대한의 전선을 준비해달라고 그랬었죠. 누가 이길 것 같다 그랬어요? 저는 조조가 한번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조가 심기일전에서 이길 것 같은데요. 원소하고 원술이 100여 척이 배를 갖다 조달해줘요. 100여 척이 배를 가지고 이제는 사수관 이 공략은 이제 병사들이 저기서 대기하고 있고, 이거 황화강 중부에서 제일 긴 양자강 다음으로 긴 강이죠. 네. 5,340km의 황화강. 그 밑에 이제 큰 지류 낙수. 이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황화강을 통해서는 공격 표기가 거의 어려워요. 낙수를 타고 들어오는 이 배를 갖다 이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전에 여기서 대패했죠. 변수에서 한번 대패했어. 이제 여기 다시 들어가니까 그 이제 100여 척이 배를 갖다 받아가지고 네. 이제 이 배에다가 그 조홍이 10,000명의 수군을 태워가지고 맹진 맞은편 거기에다 이제 세우라고. 배 100척에 10,000명이면은 한 척당 대충 한 100명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한 오, 70명, 80명. 엄청 큰 배네요. 그리고 조조는 기수 이남의 육지를 따라가지고 맹진 이제 맞은편에 이제 합류하기로 한 거예요. 사수관에 있는 줄 알았던 반동탁 연합군이 조조하고 배 타고 온 조홍하고 딱 맹진 맞은편에 있으니까 네. 동탁이가 깜짝 놀라겠죠. 당황해가지고 서영하고 이유에게 이제 계책을 물어요. 아, 서영.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서영을 보면서 이제 그 말하죠. 상국께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병법에 천시가 불려질이라고 그랬고 질이 불려인화. 이게 천실탄 반동탁 연합군은 민중이 동탁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천시를 받아서 자연하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네. 천실탄거에 그게. 네. 근데 그게 지형적인 이점을 가진 것보단 못한 거고, 그리고 지형적인 이점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영명하고 서로 화합돼가지고 싸우는 그 인화가 돼 있다면 네.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네. 네. 이게 병법이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얘기죠. 야, 이거 했다고. 가온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서영 장군은 이것이 지형을 아주 깨뚫고 있다고. 지형을 깨트는 건 둘째치고 전번에도 이겼을 이유는 네. 병사들 갖다 아주 정예병을 양성해가지고 네. 그들에게 굉장한 인심을 얻고 같이 동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무장군이라고 자칭하는 조조라는 핫바지가 서영 장군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 조조 핫바지. 그러니까 동탁은 이 위에 말에 이제 합족해 하면서 이제 서영에게 물어봐요. 지난날 서영 장군은 조조 대군을 갖다 이것에 대파해가지고 적군이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멋진 승리를 안겨줄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동탁은 서영이 한번 대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러겠죠. 서영이 조심스럽게 이제 동탁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상국께서도 아시듯이 조조는 병세 주석까지 달면서 비평할 정도로 꽤가 많은 장수라고. 지난 전투에서 완패해가지고도 이번에 다시 변수를 통해서 형량을 통해가지고 싸우러 들어온다는 자체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소장이 역지사지 내 생각을 조조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데 이는 조조가 사수간에 자신들이 대군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시키고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네. 깜짝 놀라게 만들었더니 네. 허장성세를 갖다 여기다 이제 시켜놨기 때문에 네. 왜 그런 허장성세를 시키고 빠져나왔는가 갖다 유추해 봐야 된다고. 서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조는 우리 연합군 진압군이 그 사수관의 방어에 혼신을 갖다 다 기울이고 이것에 있기 때문에 맹진 이쪽에 군사가 없다고 생각한 거라. 그래서 여기로 싹 들어와가지고 한번 깨졌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 방어하지 않고 두려움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이제 서영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도 아주 그렇죠. 뛰어난 장군이네요. 그 당시에는 황보승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장수였던 것 같아요. 삼국지의 영웅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이제 위기를 써가지고 우리의 허점을 보여가지고 군사가 일단은 부족한 것으로 위장하자고. 그리고 적병, 그러니까 결국 조조하고 조홍의 부대가 맹진을 건너오면 그때 맹진을 건너오기 전에 치지 말고 네. 맹진을 건너오기 전에 치면은 네. 결국 분산시켜서 싸운다는 개념으로 일부 군사만 치지 나머지는 그렇죠. 천멸할 수 없거든요. 살아남죠. 근데 다 건너게 하자 이거예요. 일단은. 아니 완전 쓰겠다는 작전이에요. 일단은 건너오게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치자. 이제 야. 작전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강을 건널 때 공격해가지고 분산시켜서 허리를 끊는 그렇죠. 방법이 있고 이게 있고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면 다 끌어들여서
이걸 갖다 배수진을 딱 맹궈놓고 싹 쓸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사가 여기 맹진에 대기하는 군사가 자기들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안심하고 다 올 테니까 다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딱 해놓고 허점을 보여서 오게 만든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건너온 다음에는 우린 아주 완강하게 저기 하지 말고 싸우다가 피하자 이거예요. 도망가는 척하자. 그렇게 해놓고 그 한곡간에 있는 곽사 이각 병사를 딱 3만 명을 이렇게 끌어오자 이거예요. 숨겨놓자 이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는 그렇죠. 척하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병사가 적은 줄 알았는데 네. 만여 명, 한 2만 다 5천 명 건너갔는데. 가지고 얘네들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이쪽에 또 사수관을 지키는 병사가 더 많은 줄 알고 했는데 와서 딱 보는데 몰래 곽사에 병사를 갖다 3만을 갖다 이렇게 끌어다 숨겨놓으니까 그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또 1000명이 3만 명을 상대를 못하죠. 그렇죠. 4만 명이죠. 15,000명이 4만 명이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아군이 소수인 줄 알았는데 전류망에서 아주 위에 있는 우리 진압군이 결국은 승리한다고. 한국께서는 소장을 믿고 소장에게 정군을 용병할 권한을 주신다면 장군이 나에게 주신 그 권한만큼 승리를 그만큼 가져오겠다. 많이 권한을 주면 그 많은 가치를 하고 또 적은 권한을 주면 그 적은 권한만큼뿐이 내가 승리 가져올 수 없다고. 완전한 권한을 주면 전부 다 몰살시킨다는 거죠. 다 건너오게 하고 나서. 신하가 그렇게 제안하면 윗사람이 꼼짝 못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병법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가 있죠, 동탁이요. 아주 훌륭한 대책이니까 그냥 기분 좋아요. 장군 마음대로 다 쓰라고. 장군에게 권한을 다 준다고. 전권을 준다. 야. 이윽고 이제 조조가 정군에게 이제 명해야 자기도 이제 도강을 청하죠. 올라가죠. 맹진을 건너요. 이거 불안합니다. 맹진을 아까 이긴다 그랬잖아요. 맹진을 건넜어요. 아까 제 예측은 조주가 이기는 거였는데 그렇지. 돌아가는 스토리는 뭔가 좀 불안해집니다. 건너가는데 얘네들이 연합군에게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해요.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조 연합군이 이제 수월하게 이제 도강을 마치죠. 그거 다 작전이죠. 서영이 맹진이 전면에 조조의 군사보다 더 작은 군사하고 싸우니까 조조의 군사들은 심리전에서도 안이함을 느끼게 됐고 이때 이제 어떤 그 전략을 세웠냐면 서영은 맹진 뒤 그 산 계곡 복병이 숨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번 때는 복병이 숨어 있어가지고 그 복병에서 조조를 갖다 완전히 몰살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병법에서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걸 쓰는 것처럼 이 산에 계곡에 숨겨놓은 것처럼 위장만 해라. 허장성세로. 원래는 재탕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재탕처럼 보이면 그렇지. 우습게 생각하고 재탕처럼 보면 그래 이제 그 안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조조가 예전에 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이 산을 치지 않고 곧바로 낙양 벌판 앞으로 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조조는 내가 글리 갈 줄 알았지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대기해놓고 벌판에 끌어놓고 한국간에 온 3만 병사하고 여기 10,000 병사 해가지고 4만의 병사가 그냥 쓸어버리자고 얘기합니다. 협공이네요. 이런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었는데 조조 또한 이거 뭐야?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 조조 또한 이 전략을 갖다 이제 생각해보다 자기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산 계곡에 당했지 하고 산 계곡에서 복병이 나오면 그걸 막으려고 자기는 산 계곡을 막고 조홍에게 벌판에 가서 이제 싸우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조조는 자기 군사들 이끌고 산 기슭에서 이제 좀 편히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2일대로 편히 쉬어서 이제 저기 하도록 했는데 조홍이가 수군들 끌고 온 10,000여 명을 가지고 이제 벌판을 딱 갔어요. 근데 딱 가서 쫓기는 동탁의 군사를 갖다 쫓아서 가가지고 딱 그래서 벌판에 3만의 군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홍의 군사들 얼마만큼 깜짝 놀래요. 당황하죠. 창칼, 무기 다 버리고 갑주까지 창 들어도 도망갈 때 무겁죠. 갑주도 무겁죠.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가니까 줄행랑. 근데 조조는 여기서 이제 이 복병이 혹시 얘네들하고 싸우다 저기 하면 그때 이제 도망가는 척 하면 복병이 나올 걸 대기하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복병이 안 나오고 밀리니까 아군이 다 근데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조홍이 오더니 형님 빨리 낙수로 해서 맹진을 가가지고 도강하자고. 조조는 그나마 여기서 싸우자고 해가지고 병사들 쫙 그냥 대열시켜서 이제 수습을 딱 하려는데 벌써 진영이 무너졌는데 암만 용맹했던 조홍이라도 자기 용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병사가 없는데 기존 지금 일반 소설에서 보면 혼자서 막 10,000명도 이겨내는 것처럼 있을 수 없고 장소 혼자서 10명, 20명, 30명은 당해낼 수 있지만 못해요. 아니 다 붕괴됐는데 용력을 발휘 못하고 조조도 그냥 허겁지겁 맹진을 해서 낙수를 타고 다시 원소가 있는 본역으로 돌아가요.
조조의 그 패전 소식 갖다 대패. 연합군 진영에서는 걱정 태산 같아져요. 비축된 양초도 없어요. 군수품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명분만을 갖다 쫓아가지고 형성된 반동탁 연합군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군량이 부족하죠. 전투에 소요되는 군장비도 그냥 바닥에 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동탁과의 전투에서 몇 번이라도 이기거나 했으면은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그런 제후들하고 네. 지역의 군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사실 그렇게 반동탁 연합군이 기회할 때는 그런 기대를 했었어. 전부 다 동탁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었던 건 맞고. 네. 근데 이들은 기회주의를 갖다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기대했던 그런 후원도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이때 조조가 서영과의 전투에서 많은 경험을 얻고 이것이 나중에 그 후에 전투부터 일어나든지 삼국을 제기할 때 굉장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도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풀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중해져요. 2번 대패했다고 그렇죠.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것이 경험. 그렇죠. 기존 네. 영웅전 같은 데서 보면은 영웅들은 무조건 싸움을 이기고 그리고 주인공들은 지는 적이 없어요. 실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우리 평민들의 제가 정사영웅 삼국시는 진짜 영웅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평인도 다 영웅의 기질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정사영웅 삼국시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진짜 그 나중에 영웅이 된 사람들은 초창기에 패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자신을 당금질하고 우리 그 영웅전 보면 성공하는 사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게 이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 줘요. 조조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게 진짜 전투에 임할 때 맞는 말이구나. 정말 앞으로도 전투에 임해서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기본이라고. 상대편의 전력과 계책을 경시해가지고 경솔히 움직이는 용병은 반드시 실패하는 표본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 다시는 이런 과오를 갖다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그 연합군이 본영으로 돌아온 조조는 모든 지휘관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벌을 청해요. 연합군을 대표해서 군사를 이끌고 낙양을 공격했지만 소장이 무능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많은 군사만 잃고 돌아왔으니까 소장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맹주 원소가 조조 역을 딱 잡으면서 맹덕 자책하지 말라고. 이게 모두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상의하고 협조했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 텐데 우리들이 각자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다가 대의를 잃었다고. 이게 사실 조조는 원소는 조조를 통해서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대명분을 잇고 각 제후들이 각자 이해타산과 명분 축적만을 노리고 소극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휘관들을 지상매개 계책으로 질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지상매개 뽕나무 상자죠. 뽕나무를 지칭하면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에 회화나무를 갖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뽕나무를 야단치는 척하면서 사실은 회화나무를 탓하는 거죠. 조조를 그렇지, 질타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면서 연합군들이 네. 자기 이익만 찾는 거라 책망한 거예요. 근데 사수관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하우던 하우연 조인 그 형제들은 조조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네. 더 이상 사수관에 남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열 빠져가지고 다시 본영으로 퇴각해요. 기존 나관중 모태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늘 이기는 걸로 나오던데 정세에서는 패배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어떤 게 정확한 내용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이나 영웅은 무조건 이기고 네. 그다음에 한 번도 실패하는 일 없이 정말 자신의 의지대로 다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많은 패배 속에서 더 자신을 당금질해가지고 네. 더 넓게 볼 줄 알고 교만이 얼마만큼 전략 전술에서 가장 나쁜 패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낙양 인근 사수관에서의 전투가 18로 제후들이 기대했던 만큼 만족하게 전개되지 못하죠. 주변의 제후들이 지원을 끊어요. 기회주의적인 제후들이. 그러니까 반동탁 연합군이 식량도 부족하고 군수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많은 제후들이 이제 등을 돌리니까 반동탁 연합군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던 중에 또 연합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송견이 형주자사 왕예를 갖다 죽여. 그리고 동탁으로부터 이제 형주자세로 임명되었던 유표는 처음에는 연합군이 명색에 눌려가지고 연판장에 썼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깨지니까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기세가 꺾이니까 연합군 길에서 완전히 빠져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 연합군에게 타격을 입혔던 거는 연합군에게 식량 보급을 맡았던 기주자사 한복이요. 사실은 원수를 경계하려고 들어온 매파를 연합군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그 군량하고 군수품 있죠. 그냥 딱 끊어버려요. 아, 큰일 났네. 같은 연합군에서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전부 다 기아에 몰리게 되겠죠. 한복의 행태는 비록
비록 연합군이 전투에서 지지부진했어도 원소의 영향력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었죠. 원소의 영향력이 확산되어 가는 것도 우려해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때 그의 최측근 치중 종사 유자해가 기주목 한복을 해서 이제 진원하는 거예요. 원소는 이전부터도 백성들이 신망을 얻어가지고 기주목 어른이 영향력은 원소를 갖다 기주해서 능가하지 못했다. 근데 원소가 연합군을 갖다 재정비해가지고 낙양을 탈환하게 되면 원소는 기주목 어른이 영향력을 갖다가 완전히 능가해가지고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진입할 거라고. 그러니까 군량 보급을 갖다 끊어서 원소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조언을 한복에겐 조언이죠. 연합국에는 악언이고 한복이 유자에 갖다 진언을 받아들여서 원소에게 양초하고 군수품을 갖다 꺼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를 비롯한 한해 진영의 군사들은 낙양성을 갖다 공격하기는커녕 동탁위 진압군과 대치하는 것도 이제 힘들죠. 그렇죠.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해 진영의 그 연합군은 와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을 때 이제 조조와 장막이 이제 원소를 찾아와요. 연합군이 현 상황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전황은 더욱 불리해진다고.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해가지고 낙양을 지키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있을 때 총공격하자 이제. 더 기다리면 우리가 불리하다. 사수관을 갖다 돌파하는데 총력을 내리고 낙양성을 갖다 합류시키지. 그때 이제 원소가 안타깝다는 듯이 대답하죠. 기주목 한복이 군량 공급을 갖다 중단해가지고 지금 용병이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군량이 확충될 때까지 잠시 공격을 유예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봤자 우리에게 불리해진다고. 용병에는 때가 있다고. 우리 아직까지 전투에는 몇 번 졌어도 아직까지 그 18로 제후들이 일부 빠져나갔지만 있는 상태에 아직 천신은 우리에게 떠난 게 아니라고. 이번을 갖다 활용하지 못하면 다시는 사수관을 갖다 돌파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원소가 분모 장군의 말이 맞는데 병사들이 굶으면서 전투를 벌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천시도 중요하지만 이나는 더욱 중요한 용병의 요체가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반발하죠. 이런 식으로 용병해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그럼 나하고 장막 장군은 독자적으로 용병하겠다고. 이제 반발하니까 원소가 붙잡아야 되죠. 원소가 이제 자기의 수하의 그 지휘관들을 부추겨가지고 한복이 이중적 배신행위를 갖다 징벌하려고 불러들여요. 그래야지 연합군 내부의 반발이 무마가 되겠죠. 이 한복에게 내가 군량의 보급을 막은 한복을 갖다 응징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곧 군량 문제가 해결되고 낙양성 공략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잠시 독자적인 행동을 멈자고. 말을 마친 이제 원소가 한복을 갖다 불러들여서 군령을 내려요. 기주목께서는 병사들에게 보급할 군량을 제때 공급하지 않는 군령 위반이 군법상 어떤 징벌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냐고. 이제 원소는 자신의 사실은 반동탁 연합군이 생기기 전엔 자기 상관이었잖아요. 직속 상관에 대한 예의를 갖다 최소의 한 갖추기 위해서 이제 존대를 쓰면서도 군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가혹한 질타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궁지에 몰린 한복은 연합군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변명을 일관하죠. 나는 군수품 보급을 치중종사 유자에게 이름했다고. 그런데 유자에가 이런 일을 갖다 벌일 줄 몰랐다고. 유자에게 내가 군령 불복종의 제목으로 촬영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우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합군 진영이 이제 반발에 접한 한복이 유자에를 갖다 대신 치려고 할 때 한복의 측근이었던 경모가 이제 한복에 다시 직원을 올려요. 자사월은 유자에는 기주목 나리를 위해서 군량 보급을 갖다 중단했는데 이제 그 죄를 갖다 전부 유자에게 씌웠다가는 기주목에게 천하의 비난을 갖다 쏟아질 거라고. 유자에를 갖다 추방하는 선에서 끝나면서 반발을 마무리하고 식량을 공급하고 그러면 천하의 비난도 모면하고 측근들에게도 믿음으로써 기주목 나리에게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한복이 그 말을 듣고 유자에를 갖다 추방하고 군량 보급을 재개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네. 연합군의 불만이 이제 잠잠해져요. 그렇지만 하나하고 산제 연합군은 지휘관들이 동상이몽하고 불협화음으로 동탁에게 효율적인 공략을 강행하지 못하죠. 이를 답답하게만 여기던 장막이 다시 이제 찾아와가지고 원소의 무원칙한 용병에 이제 탓하면서 급기야 원소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규탄해요. 거기 장군은 어찌 병사를 갖다 부림에 있어서 원칙이 없고 우유부단하냐고. 여태까지는 연합군 맹주로서 예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친구 입장에서 말을 하겠다고. 장군은 한복의 군량 보급 문제가 해결되면 곧 낙양을 공략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금 군량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장군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태까지 미적거리다가 공격의 시점을 놓쳤는데 이것은 장군의 용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용병을 잘하라고. 이때 원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대로 해가지고 장막을 꾸짖으면서 조조에게 이제 명을 내려요. 맹주의 군사적 판단을 독단이라고 표명하는 행위는 상간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국무장관은 장막을 군율에 따라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조조도 원소에게 차분히 설명을 해요.
거기 장군 나도 이제는 친구 입장에서 말하겠다고. 그동안 같이 총력파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장군은 용병에 있어 주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독단적 판단에만 의존해가지고 용병의 중요한 때를 놓치고 말았다고.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친구를 해치려는 행위는 옳지 않으니까 당장 중단하라고. 반동탁 연합군이 효율적인 낙양 공략을 벌이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는 동안에 그때 송견은 원서의 든든한 가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때 형주자사 왕해를 죽이는 하극상을 벌였는데 죽임을 당할 위기 있었죠. 원서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원술이 충실한 부장으로 활약하고 있었어요. 손견이 어떻게 원술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나요? 송견은 그 원술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었어요. 그 한때 원술이 송견에게 표를 올려가지고 파로 장군하고 예주자사까지를 황제로부터 임명받게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형주사주 왕해가 송견이 하찮은 가문이고 무관 출신이라고 기존 무슨 삼국지나 이런 데서는 뭐 송견을 갖다 손자의 뭐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저기고 동호회 조그만 상인네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무장으로 출발했죠. 그랬던 과정 속에 왕해가 무릉태수 조인하고 반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릉태수 조인이 왕해가 송견을 갖다 폄훼한다. 그리고 자기도 뭐 해가지고 모함을 하는 바람에 불락해 향 칼 들고 들어가서 왕해를 죽여버렸죠. 그러니 하극상이죠. 거기다 또 살인죄를 떠나서 하극상이에요. 이거 완전히 죽어야 될 입장인데 그때 원술이 이제 조정에다가 아주 그냥 그 막강한 그 자기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원술을 보호했었어요. 그걸 갖다 잊지 않고 원술의 부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원술 밑에서 활약을 해요. 아주 독자적인 입장에서 원술이 이제 수하에서 별동대 역할을 하죠. 형량 일대의 친동탁 성향의 군벌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형제에서 북상하고 있었어요. 기존 나관중 모태 삼국지에서는 손견이 반동탁 연합군에 일찍부터 개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정세에서는 개입 시점이 상당히 늦네요. 그 연판장에 연판을 하고 그다음에 원술이 부장으로서 남양에서 용병들을 갖다가 모집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호에서 올라오는데 3,000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아무래도 몇 달 늦죠. 1,200km인데. 그래서 근데 개입 시점이 좀 늦었죠. 그랬는데 기존에서는 그게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함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잘못됐어요. 송견이 수많은 병사를 갖다 이끌고 이제 올라오니까 서영은 동탁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송견과 대적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양현에서 주둔하면서 송견이 진입을 기다려요. 송견이 형주를 간통해서 이제 낙양을 향해 북상하는데 동탁은 형주를 치고 들어오면 낙양이 허리가 끊기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 서영에게 적극적으로 송견의 북상을 저지하라고 명령을 내요. 서영과 같은 이제 명장이 풋나기 장수 손견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견이 조조가 당했듯이 또 서영한테 당할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을 내야지 다음에 궁금해지겠네요. 끝납니까? 네. 다음 회가 또 기다려집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서영과 손견이 전투에서 벌어지는 멋진 전략과 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